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시엔키에비치 원작의 등대지기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나마 운하에 인접한 아스피누아로의 등대지기가 행방을 감추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섬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혹시 폭풍우에 휩쓸려 간 건 아닐까? 그래요. 어젯밤 폭풍우는 정말 끔찍했었죠. 아무래도 사납게 몰아치던 폭풍우에 배원을 당한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작은 섬 어디에 숨겠어? 하나님,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할 수 없이 파나마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는 새로운 등대지기를 채용해야만 했다. 하루라도 등대를 비워둘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겠죠. 오늘 안으로 등대지기를 채용해서 후임자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영사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서 등대지기를 구하겠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봐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등대지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또 광고지도 만들어서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어디 가서 아무나 데려올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아무나 데려오다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등대지기는 어디까지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오늘 안으로 구해야 한다니.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날 후보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70고령의 백발노인으로 첫인상이 몹시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영감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전 폴란드 사람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서 뭘 하셨나요? 그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요. 또 돌아다니셨다고요? 영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등대지기란 한 곳에 늘 붙어 살아야 하는 직업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도 오랫동안 떠돌아다녔더니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혹시 관청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무슨 감사장이나 표창장 같은 거라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영사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노인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낡아빠진 바지 호주머니에서 때 묻은 지갑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는 지갑 속에서 옛날 전쟁터에서 무공을 세우고 받은 여러 가지 빛바랜 훈장과 구겨진 표창장을 꺼내 보였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스칸빈스키. 여기 적힌 성함이 영감님 조남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칼 쓰는 기술이 대단하셨군요. 영감님 젊은 시절에는 아주 용감한 군인이셨나 봅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서요. 영감님, 등대지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파른 벼랑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한 젊은이들도
힘들어하지요.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제 다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요즘도 전 하루에 보통 100여리는 거뜬히 걸어 다닙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등대지기 일을 맡아 수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사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영감님께서 직무를 게을리하신다면, 단 하루라도 등대를 켜지 않는다면 그땐 곧바로 면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등대는 꼭 켜야 합니다. 네, 물론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새로 얻은 직업에 대한 기쁨이 파도처럼 여울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무인도 암벽 위에 세워놓은 등대에서는 스캄빈스키 노인이 켜놓은 등대불이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찬연히 빛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망대에 올라가 파도치는 바다를 멀리 굽어보며 지난날의 잡념을 잊고 가능한 한 새로 얻은 일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마치 풍랑을 만나 파손당한 태양의 이력 편주처럼 온갖 시련과 고난의 인생 역정이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나날이었지. 난 70평생을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어. 산에서나 바다에서, 그리고 들과 전쟁터에서 서너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갖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으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도 그가 오늘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슬픈 운명을 탓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기나긴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봄이 오면 여름에는 반가운 일이 생길 테니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야말로 평생 동안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청년 스캄빈스키는 노인 스캄빈스키로 변한 것이다. 그토록 희망에 가득 찼던 꿈들은 이제는 하나, 둘, 실망의 한숨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혔던 것은 어릴 때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였다. 제비로구나. 내 고향에도 제비가 날아들곤 했었지. 혹시 내 고향에서 날아온 제비는 아닐까? 제비를 보든 산을 보든 슬픈 음악을 듣든 시간이 지날수록 간절해지고 가슴속에 사무치는 것은 고향 생각뿐이었고 가능하다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싶다는 소망뿐이었다. 지금 내게 등대지기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을 거야. 정처 없이 떠들던 내가 이렇게 조용히 정착해서 살게 되다니 신께서 축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됐으니 더 바랄 게 없지. 노인은 이런 소망 덕분에 남들이 모두 꺼리는 등대직이라는 직업을 택했으면서도 그 일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니, 그런 얘기를 날더러 믿으라는 겐가?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파도가 심한 밤이면 캄캄한 바닷속에서 뭔가가 우리 뱃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아이, 저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아, 진짜 섬뜩해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밤보다 더 어둡고 바다보다 더 신비한 그 무엇이 바로 이 노인을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인생에 지치면 지칠수록 그 소리는 더욱더 가까이 들려왔을 것이다. 스캄빈스키 노인에게 있어서 벼랑에 우뚝 선 등대는 거의 무덤이나 다를 바 없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등대직이라는 직업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도 없다. 그러나 스캄빈스키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벅찬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군. 이제 곧 바닷물에 잠겨있던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겠지.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스캄빈스키 노인의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먹고 망대에 앉아 바다를 굽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눈앞에 전개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실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등대를 사랑했고 바위에도 정을 쏟았다. 그리고 갈매기와도 친해져 저녁 무렵이면 바위 섬으로 모여드는 갈매기에게 먹다 남은 밥 찌꺼기를 던져주기도 했다. 얘들아, 어서 오너라. 밥 먹어야지. 어서 와. 오늘은 어딜 다녀왔니? 힘들었겠구나. 그래, 어서 먹어라. 먹고 기운을 내야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말동무는 없었지만 자연을 향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쏟아놓을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영감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네. 자,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예배 시간이 늦겠습니다. 알았어. 스캄빈스키 노인이 섬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때는 일요일에 2-3시간 뿐이었다. 그때가 오면 그는 은재 단추가 달린 등대지기 유니폼을 입고 가슴에 십자 훈장을 달고 교회당을 찾았다. 이번에 새로운 등대지기는 정말 훌륭한 노인이야. 예,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에 단 십자 훈장 좀 보세요. 그럴 때마다 노인은 몸을 으쓱하며 자랑스러운 듯 백발을 들어 보이곤 했다. 예배가 끝나면 노인은 신문을 샀다. 유럽 소식이 실린 신문 있습니까? 예, 여기 이겁니다. 유럽 소식이 담긴 신문 몇 장을 산 노인은 곧바로 섬으로 돌아와 버렸다. 웬일인지 2-3시간만 육지에 있어도 금방 실증이 났던 것이다. 섬에는 수주일에 한 번씩 연락선이 찾아와 노인이 쓸 일용품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안녕하십니까, 영감님. 식량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슨 그동안 잘 지냈나? 예. 영감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셨어요? 그럼 자네는 어떻게 지냈나? 저야 매일 똑같죠, 뭐. 아이들은 잘 크고? 예. 막내가 요즘 걸음마를 배우거든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라 귀엽겠군. 영감님, 무태 오시면은 저희 집에 꼭 들르세요.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또 아이들 재롱도 보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고맙네, 고마워. 하지만 쉽진 않을 게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와 이야기 나눈다는 것도 싫어져 연락선이 오더라도 아예 등대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나중엔 육지로 나오지도 않았다. 존슨 씨, 어제 섬에 물건 가져다 주셨죠? 등대지기 영감은 잘 계신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섬에 가서 물건만 내려놓고 왔거든요.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도 없고 나타나지 않으니. 이거 저 혹시 영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변을 당했다든가. 글쎄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어요. 가져다 준 음식은 꼬박꼬박 다 없어지고 밤마다 등대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요. 스캄빈스키는 이제 세상 일에 무관심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향수병 때문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고향 생각마저 단념해버렸다. 노인이 알고 있는 세계는 이 작은 바위 섬에서 시작하여 작은 섬에서 끝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홀로 외로이 떠서 파도와 싸우는 이 작은 섬. 이제 여기가 내 고향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 무덤이 되겠지.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섬을 떠나지 않을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잊고 살았다. 그는 등대망루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푸른 바다를 멀리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적적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노인은 날이 갈수록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차차 잃어가고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시엔키에비치 원작의 등대지기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190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엔키에비치는 쿠어바디스로 잘 알려진 작가인데요. 오늘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최성은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폴란드 실증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헨릭 쉔케비츠는 처음에는 바르샤바 대학 의학부에 진학을 했다가 전공을 어문학으로 바꾸면서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폴란드 문학사에서 쉔케비츠는 웅대한 스케일과 생동감 넘치는 묘사, 그리고 치밀한 구성 전개로 역사소설의 거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쉔케비츠는 폴란드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을 당했을 때 역사소설을 집필해서 민족의 애국심과 독립의지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7세기 폴란드가 외침을 받아서 많이 나라가 어려웠는데 이때 조국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되새기는 역사소설 3부작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과 검으로, 두 번째가 대홍수,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보워디옙스키 장군입니다. 이 역사소설 3부작은 쉔케비츠 문학의 정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896년에 발표한 쿼바디스는 명실공히 쉔케비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19세기 소설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고 또 발간 직후에는 5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200만 부 판매라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876년 러시아 정부와의 정치적인 마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쉔케비츠는 타향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단편소설 등대지기를 썼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쉔케비츠는 스위스로 건너가서 폴란드의 독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에는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스위스에서 1918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쉔케비츠의 작품들은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주옥 같은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시엔키에비치 원작의 등대지기 일부를 마칩니다.